자, 다음으로 그 대통령 업무 보고에 대해서 국무회의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업무 보고를 마친 뒤에 국무회의 때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 1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지금 보고가 빠졌더라. 그래서 이 100여 개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 보고를 받겠다. 그러면서 1차로 업무 보고를 해봤더니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기관장들이 말 그대로 제대로 일을 안 한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그리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시면서 6개월 후에 다시 할 텐데 산하기관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업무 보고 이제 마치면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누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모아서 한번 보고를 따로 하자고 했죠. 지금 한 100, 남아있는 게 한 100개 넘겠죠? 그래 분들 그렇게. 거기 따로 할 텐데 어쨌든 업무 보고가 대체적으로 끝난 상태인데 제가 한 6개월쯤 후에는 업무 보고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6개월 후에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초기여서 좀 방향을 명확하게 신속하게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첫 번째 업무 보고는 그냥 뭐 하고 있지? 또 업무는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몇 군데 테스트로 좀 물어본 거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평소에 업무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다음 6개월 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각 부처 보고를 부처에서도 한번 따로 할 거죠. 그거 하시고 어쨌든 산하기관이나 산하 조직들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6개월 후에는 제가 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때 가서 보고 이번 업무 보고 다음 업무 보고에 좀 이렇게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그 6개월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권 1년이 되겠죠. 그 6개월 사이에 성과 뭐 당연히 뭐 이런 중요한 거 일상적인 건 좀 빼고 중요한 성과 그다음에 그때에 계류된 주요 현안 중요한 일 또는 뭐 갈등이 심한 일, 잘 진행 안 되는 일, 해야 되는데 잘 진행되지 않는 일 이런 걸 좀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이번 그 새해에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긍정 부분이 소통 강화예요. 맞아요. 1위가 소통이었어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의 이 업무 보고의 라이브 생중계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그런 유튜브에서의 발언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면서 대충 대답하거나 거짓 대답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옥석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 하고 사실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부처 간의 실력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이 보고 문서 결국에는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만들어가지고 과장이나 실장이나 국장이나 그냥 인증 결제만 하고서는 위로 올리는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뿌리를 뽑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 업무 보고가 아니라 6개월 후에 지적한 부분들 그리고 국감에서 여야가 지적한 부분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1차 보고보다는 2차 보고가 더 쌀벌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적나라하게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덕분에 기관장들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입니다.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계신데요. 예.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관장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보고 자료를 미리 다 보고 오셔갖고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명운을 걸고서는 정말 찐으로 지금 정치 그리고 국정 운영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 대단하시고 감사하다라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장관들만 온다. 그런데 전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청은 안 오느냐.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청장도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경찰청, 검찰청도 이제 가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적인 지시도 받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분야도 보건복지부의 장관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질병관리청장도 이제 배석하는 겁니다. 이게 청이라는 게 워낙에 부처와는 다르게 독립된 기관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처와 소통이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처가 국무총리 상하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규율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런 면에서의 국무회의가 조금 더 많은 분야에서 활성화되는 소통을 올해에는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요. 이번 신년사에서도 보면은 이 투명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 미팅, 그리고 국무회의 생중계, 업무보고의 생중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같이 혼자 술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주권자의 집단 지성을 우리 국민 중심으로 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시도가 대한민국을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은 추가로 국가수사본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청의 그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독립을 인정받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관여를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왜 국가수사본부는 지휘를 받지 않느냐. 국가수사본부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제처장한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혹시 개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장이 잘 알아서도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법률 검토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특검에서 관련된 수사를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다 넘겨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수사본부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독립된 청이란 이유만으로 경찰청장의 지시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그 수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도 그 멋대로 하지 말고 국민의 그 여론을 감안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뭐 법안 개정 등을 알아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 장관도 뭐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권한들이 경찰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경찰 쪽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검찰과 같은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와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산되어야 되고 통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미 똑똑히 이 검찰의 사례들을 보고선 깨달았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견제와 그런 균형을 잘 잡아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권력 독점. 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조은석 특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보도되는 거 쇼킹한데 결국에는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은 안으로 쑥 들어가면 비밀 통로로 출근하고 비밀 통로. 예.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사우나가 있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침실이 아주 거대하게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응접실이 있더라고요. 그 가보셨어요? 안에서 못 가보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쇼킹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24시간은 과연 어디서 뭘 하면서 보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대한민국에 그나마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지 안 그랬으면 정말 큰 위기였을 수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을 해가지고 몇 년이라도 더 집권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이런 촛불혁명이 더 빛을 발하는 올해가 될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놀라운 게 이 수억 원을 들여서 비밀 통로를 만든 이유가 지각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 지각 출근을 안 보이기 위해서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 11시쯤 출근해가지고 해장하시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또 반주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업무 보고 받아야 되니까 한 5시쯤 부처 불러가지고 보고 받으면서 어이! 그 다음 애프터 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운영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뭐 관저에 부르고 안가에 부르고 그러면서 비상계엄 모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집에 가면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득달 같이 여보!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또 부부싸움하고 이런 날들의 3년간의 반복이었을 것 같은데요. 와, 어떻게 정말 그런 분들이 대통령으로서 영부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고들을 많이 쳤는지 국민의힘 왜 근데 아직도 손절 안 하는 거예요? 1월 1일 벽두새벽에 손절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죽했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손절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니 손절하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바가지로 욕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러다가 본인 진짜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까 네. 지금 걱정이 되니까 이제 손절하라고 했는데 예. 지금 콜백이 안 오잖아요. 지금. 아유 그 틈을 타서 또 나경원은 또 놓치지 않고 아니 손절이 말이 돼. 우리 당내를 생각해야지 집토끼를 잡아야지 이러면서 본인 선거도 운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새해에도 여전하다라는 것이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홍정민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년 새해 첫 방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의원님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거 명표를 차고 오셨던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예, 그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뭐 여자 앵커, 여자 아나운서 이렇게 저를 모르나 보시길래 예. 네, 그 누군지는 좀 아시라는 이렇게 약간 배려의 의미로 예, 자막 대신 넣습니다. 네. 말씀을 잘하시니까 시청자들이 아나운서로 알고 있나 봅니다. 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정민 의원님은 21대 국회의원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역구는 고양 병 의원이십니다. 예. 현재는 지금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 이제 지난번에 작년이니까 예. 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26년에도 업무 보고를 추가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해보니까 한 1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제 업무 보고가 빠졌더라. 그러면서 네. 별도로 업무 보고를 갖겠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였냐면 1차로 업무 보고를 해보니까 예. 기관장들이 평소에 업무 보고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 네. 어? 그냥 기관장들이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 네. 그러면서 6개월 후에 다시 할 텐데 그때는 산하기관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그 예전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서는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요. 예. 저도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이 각 부처, 저는 이제 산자위를 하면 산업부와 중기부였습니다. 그 부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꼼꼼하게 깐깐하게 국정감사가 되는데 이제 그 산하기관들은 한 날 몰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좀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현안이 되는,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원전이라든가, 그래서 뭐 수자원공사나 한전, 뭐 이런 데만 하고 나머지들은 와서 자리만 지키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기관장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국회 놀러 왔다 가고 이제 끝인 겁니다. 전혀 감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 보이는 기관장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런 국정감사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각 부처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 한 번도 예를 들면 이런 감사를 받아보지,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받아봤겠지만 이렇게 감시되어 보지 않은 이런 기관장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 예, 사실은 이런 산하기관들이 그 장관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예. 최소 1억에서 막 7억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비리의 온상까지 되는 경우를 다 파헤치겠다.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시하지 않았느냐, 왜 이번에 청단위가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관들만 업무보고 때 오는데 청도 중요한 자리인 만큼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 뭐 검찰청, 앞으로는 그 청장급도 업무보고에 참석할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어차피 업무보고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와서 보고를 해라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름만 청이고 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이나 뭐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겠죠. 예. 예, 그리고 전에는 어쨌든 통계청도 지금 부로 승격이 됐지만 그 굉장히 우리가 들었을 때 중요한 기관인데 업무 보고를 같이 동등한 선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은 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그 방송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 국가수사본부는 그 지휘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검찰은 법무부가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정작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휘를 안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관련된 사안이라 특별히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는 지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현재로는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만약 또 그거를 조절을 하면은 개입이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제처장에게 이건 어떻게 하면 손을 봐라. 네.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수사본부가 또 멋대로 이렇게 수사를 하면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넘어갔는데 네.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도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되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예. 되게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뭐냐면 각각 사법부 지금 법원이라 대법원이나 검찰청이 그런 사법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인사나 행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뭔가 부실하면 징계도 하고요. 내부에서도. 그런데 국수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상위에서 그런 뭐 예를 들어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식의 적재적소에 배치했는지 인사 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 지난번 검찰 집단 항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삼고 징계를 하고. 그런데 이 상위 기관이 그렇게 뭐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좀 예전에 뭐 검찰청을 법무부가 이렇게 뭔가 지휘하는 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민감한 거는 시청자들이 많이 봅니다.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한 저희가 언급한 대통령이 산하기관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건 100만 뷰를 받고요. 네. 조금 전에 그 대통령이 국수본 왜 지들 마음대로 수사하느냐 그거는 또 50만 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썸네일 하나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 대통령의 언급 가운데 그 사이다 발언 네. 그런 거는 시청자들이 환호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산하기관장들이 놀고 있다는 거를 심지어 몰랐던 그런 대통령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내란을 했던 그런 대통령도 있었고 알지만 그냥 넘어갔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그 대안까지 마련했으니 얼마나 시청률이 높게 나왔겠습니까? 대통령은 또 이규현 홍보수석이 언급한 건데 새해부터는 다른 부처의 업무 보고도 KTV를 통해서 모두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관장들 힘들어질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사이다 네. 대통령의 지적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영역인데요. 그 효과가 분명히
단기간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공개를 하니까 많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국회 다녀보니까 그게 소위는 중계가 안 되고요. 예. 상임위는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임하는 자세가 매우 다릅니다. 아, 예. 전체 회의와 소위. 예, 예. 네. 상임위나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때는 좀 더 긴장하고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데 소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늘어지기도 하고 그 내부에서 뭐 일정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여야 간사 간에 좀 뭔가 일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 상임위 수준으로 하기는 힘든데 다만 국회는 소위가 회의록이 일일이 다 남습니다. 아, 회의록은? 네, 예, 예. 그래서 사후에라도 공개가 되니까 거기에도 열심히 임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정부 부처는 그 공개되는 이런 생중계도 없지만 내부 회의록도 이렇게 국민께 공개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 국민께 생중계로 이렇게 공개가 되면 아마도 이 모든 부처 그리고 각 뭐 기관장들도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대통령도 모든 부처의 그 회의를 그 TV로 네. 그러니까 유튜브죠 요즘은 그런 걸로 이렇게 중계하는 마당에 국회도 네. 전체 전체 회의 말고 상임위 소위도 이렇게 중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음. 그래야 소위 때 법안 통과할 때 좀 예를 들어 법안 로비, 입법 로비를 하는 그런 대기업들 뭐 약간 그런 기업들에 대한 철퇴도 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감시가. 소위 네. 과정에서 뭐 로비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나요? 아니 소위를 할 때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 전에 들어오겠죠? 예, 그 전에 들어오고 소위에서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좀 논리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감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펴면서 예를 들어 지금 법사위에서 예.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뭐 검찰청 폐지도 엄청 반대를 하고 그랬을 텐데 대체 어떤 논리로 누가 왜 반대를 했는지가 다 공개가 되면 그 반대를 못 합니다. 예. 네. 새해에는 국회 소위도 공개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다 처음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게. 그래서 네. 국민들의 그 아주 여러와 같은 응원을 받았는데 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전체 회의만 공개하지 말고 소위도 공개를 해서 말 그대로 투명한 정치 활동을 펼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재판부가 직위원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직위원이 웬일이야? 직위원 안 했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직위원인 거 보고. 기회에 검찰, 권력기관, 또 정교유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도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법무부는 뭐 그 국정원 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내가 내 얘기 들어보니까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게 몰북이냐 납북이냐를 뒤집기 위해서 최초 그 보고서를 삭제해버렸다, 없애버렸다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그 삭제 안 되고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이미 국정원도 남아있는 거 알면서도 삭제됐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 고발을 하는 바람에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수사를 압수수색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든지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의 한정에 항소한다는 겁니다. 은폐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실익 등을 고려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3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정부 인사들이 숨진 공무원의 피격 소각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휘 체계 등 절차 측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 후 대통령이 직접 항소 포기 필요성과 함께 수사팀 책임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반면 수사팀은 1심 선고 취지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 만큼 항소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항소 기한인 오늘 자정을 앞두고 검찰 수뇌부가 부분 항소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주시은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버튼 보이시나요?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 궁금하시다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희 SBS 뉴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박지원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만큼 연내, 그러니까 25년 내에 정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대통령은 그 당시 그 최초 보고서죠. 그 최초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고발이 됐는데 실제로 삭제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국정원과 검찰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요, 저희가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하여튼 사건에 이 이대준 이 분이 실종된 거는 20년 9월 21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을 다시 재해석한 것이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이것을 이슈로 끄집어내가지고 전 정권 학살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시 안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이거는 월북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 이슈를 들고 나오고요. 그래서 월북이라고 조작했고 월북이라고 주장했던 문정권에 대한 뭔가 이 사안을 덮기 위한 노력을 유가족들과 같이 하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공세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져갔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검찰을 이용한 윤석열 정권의 전 정권 죽이기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검찰이 사실은 월북에 대한 근거의 삭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삭제 지시한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기소하고서는 계속 유죄 추정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괴롭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삭제했던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네.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심의 무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윤 정권의 조작 기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것이다. 예. 그래서 그때 1심 판결 나와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검찰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전 정권 학살을 가지고서는 검찰이 이렇게 조작하는 일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2심, 3심 가면서 계속해서 그 국정원장 그리고 국방부 전 정권의 사람들 그만 좀 괴롭혀라. 그러면서의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유족이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 사망한 그 피해자의 형이 예. 상당히 변호사와 함께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되게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 아니 그 증거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고 너무 그 판결문 수준이 너무 유치원 수준이다 이러면서 제대로 지금 검증이 안 된 거 아니냐 재판부가 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판결이 돼야지
끝까지 본인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팽팽한 긴장감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내막을 저도 들어보니까 누가 맞는 거야? 사실 그래서 월북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북한군의 그 SI 첩보 정보에서 월북에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월북으로 판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 정권의 탓으로 이렇게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네. 자, 그런데 김민석 총리와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는 이 사건은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그 최초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고발됐는데 실제로 삭제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과 검찰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항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기소 자체를 뭐 억지로 했다 하더라도 기소를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인데 조작 기소를 했죠. 그러면 중간에 이런 일이 밝혀지면 뭐 공소 취소를 했었어야 하는 일인데 끝까지 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답을 사법부가 해줬습니다. 예. 예, 그 엄청난 양의 그 판결문으로 왜 무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줬는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무죄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뭐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고 사법부가 무죄라고 판단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뭐 마치 유사일에 한 번도 없는 일인 것처럼 그때 검찰들이 집단 반발을 항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죠. 예. 예. 그런데 항소 포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예,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무죄가 명백할 경우, 그럴 경우에 검찰도 사실 준사법기관입니다. 예. 스스로도 판단 능력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불기소권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그 판단과 권한을 준 만큼 봤을 때 항소권이라는 게 무조건 남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 구형보다 작아지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보고 스스로 자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그 실제로 통계로 봤을 때도 검찰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는데 단독 항소한 사건에 이 인용률이 19%도 안 되면 19%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무죄거나 뭐 굉장히 형량을 낮게 법원에서 아니라고 본 사건에 대해서 검찰만 이렇게 아니다, 더 높게 해야 된다, 유죄다라고 항소를 했을 때 2심 법원에서 그걸 인용해 준 게 1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런 수사권의 무리한 또 남용, 그다음에 뭐 이런 항소권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어느 정도 자제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적립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뻔히 질 줄 알면서도 항소를 하는 이유 혹시 뭐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나요? 항소 포기를 하면 해당 검사가 뭐 인사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봅니까? 왜 어거지로 자꾸 이렇게 항소를 합니까? 엄청 그 피해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본 결과로는 본인이 이제 공소 유지했거나 어쨌든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났는 경우에 예. 그 완전히 다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심할서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많이 누적되면 뭐 고가에 반영이 되겠지만요. 예.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꼭 항소를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승부욕인 것 같습니다. 승부욕. 예, 이게 뭐 꼭 나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사건, 저도 뭐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 서서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입이 돼가지고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거기서 계속 하면 그 사람이 유죄로 보이는 거예요.
검찰은 특히나 약간 답을 정해놓고 유죄인 거에 맞게 이렇게 뭐 계속 수사하고 공소하는 그런 그 약간 논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무조건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항소해서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이거 의뢰인들도 우리나라 3세판인데 3심까지 갑시다. 그거랑 똑같은 심리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의 성과가 좀 계속 안 나는 부분도 약간의 그건 부수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기사를 보면 검찰의 딜레마에서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 이번 그 서해 사건 관련해서 항소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항명이고 네. 또 포기를 하면 조작 기소를 스스로 시인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고민한다는 건데 지금 정작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뜻을 내비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우리나라 뭐 사법 그 법무 질서, 검찰 이하의 법무 질서를 명확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이라 이렇게 무리한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무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항소를 하려면 그 최종 책임자는 그 청의 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지검장이고요. 예.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제가 뭐 오늘까지 나온 기사로 보면은 항소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항명을 하고 싶어도 개별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려운, 몰래 넣을 순 없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검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리하게 그렇게 항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1심 나오기 전에 네. 그 법사위가 열렸는데 박지원 의원이 1심 나오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 증거가 내가 무죄라는 걸 나오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를 취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당시 장관이죠. 그러니까 네. 정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검찰은 끝내 항소 포기 안 했어요. 네. 아니 저기 공소 공소 취하를 취하를 안 안 했습니다. 했죠. 공소 취하를 끝내 네. 않고 결국은 1심에 가서 이제 검찰이 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또 항소 포기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 입지가 궁색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조작 기소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뭐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검찰에 이렇게 절차적인 정의를 훼손하는 이런 식의 검찰의 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이 경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넘어서서 아예 없는 증거를 만들고 있는 증거는 숨기는 이런 식의 수사와 기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이 국민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조작 기소가 드러나게 되니까 고심이 큰 것 같은데 네, 지금 조작 기소로 의혹을 받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 좀 검찰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법이 유예되면서 올 여름부터는 공소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월쯤 바뀌죠 아마. 예, 9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9월까지 유예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구비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이런 조작 기소 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조작 기소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어느 정도 이렇게 납득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정책, 향후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저는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혜룡 경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라운드 이어서 2라운드 갔는데 최근에는 3라운드의 느낌이 듭니다.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12월 31일에 그 백혜룡 경정에게 업무 보고를 지시했나 봐요. 예. 예, 어떻게 되고 이제 업무 보고를 해라라고 대면 보고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백경정이 대면 보고를 안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서류 8쪽 분량의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혜룡 경정이 페북에 자기가 이제 불만을
장황하게 드러났더니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걸 기사화하면서 다시 이슈화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그 이문정 검사와 백혜령 경정의 사이가 잘 수사도 마무리되고 회복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 다 우리 진영에서의 그래도 애정과 열정을 갖고서는 열심히 목소리 냈던 두 분이잖아요. 근데 왜 마약 수사 인천 세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이 갈등을 빚어야 되는지 우선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문정 검사가 지검장 되더니 돌변한 거 아니야? 역시 검사는 검사일 뿐 뭐 이러면서 또 실망도 표현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백혜룡 경정도 사실은 아니 유튜브 출연하고 언론에다가 대지 말고 실제로 수사에 참여해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해봐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갖고 지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수사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나눠 가지면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백혜룡 경정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그 4kg 온몸에 그렇게 마약을 부착하고서는 세관을 통과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CCTV에 대한 그 검토 이런 부분들, 입국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검찰이 패싱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는지 국민들도 지금 궁금할 수밖에 없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설명을 꼭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 세관 사건이 뭐 김건희와 연루된 거는 뭔가 허황된 이야기인 거다라는 쪽으로 지금 결말로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개연성을 가려면 결국에는 그날의 세관에서 통과 과정에서 정말 무마가 된 건지, 누군가가 뒤에서 그렇게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왜 없는 것인지 잘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지금은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미 이 수사관들의 파견 연장이 결국에는 백경정도 이 수사팀 5명이 11월 14일날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2달 연장돼갖고 1월 14일까지 이제 막바지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관계가 더 첨예해지고 더 치열해지고, 백경정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압수수색 영장 가도 기각되고 아무런 수사 공안 주지도 않고서는 무슨 이런 수사가 끝났다고 하는 거냐 하고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어떻게 잘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좀 저희 답답한 그러니까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참 해답을 찾기가 쉽진 않은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혜룡 경정의 파견 기간이 당초 지난해 11월 14일까지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2달 연장했기 때문에 1월 14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백혜룡 경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파견 기간 연장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다만 백혜룡 경정은 검찰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독립된 팀으로 수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된 권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고 사안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그 권한이 인정이 될 수 있고 언제까지 그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거는 누군가가 제3자가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정 검사와 백혜령 경정 간의 갈등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게 결국에는 검사와 그리고 경찰의 갈등으로 이제 불거진 거잖아요. 수사권 권한에 대한 부분과 갈등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3자가 개입해서 누구의 주장이 더 맞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확인 가능한지, 그래서 수사에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그렇다면 백경정이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1월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그 4kg 마약을 몸에 두르고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거는 정말 국민들이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문정 지검장 말에 따르면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실체가 다르고 백경정이 그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거짓말에 속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계속 해답이 나오지 않는 쪽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백경정은 오히려 임 검사장이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나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날에 그 통과할 때 제대로 CCTV든 입국 과정에서의 검사들이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검사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수사에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명이 좀 있어야지 저희들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백경정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한 수사가 되는 건지,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좀 되게 꽁꽁 미궁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이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이거 괜히 의혹 제기만 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이슈로 들춰낸 거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마약 그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반복됐잖아요. 사건이야. 예. 왜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차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마약의 그런 밀수입의 하나의 대상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느냐. 특히 그런 해외 범죄 조직이랑 연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시청자도 압니다. 이제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된 줄 다 압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의혹, 어떻게 내 몸에 4kg 마약을 대고 빠져나왔는데 안 잡히느냐. 그것도 반복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국민 의혹이 큰 만큼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 의혹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게 많은 시청자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그러게요. 봅니다. 수사의 한계인지 아니면은 수사의 과정 속에서의 역량적 뭐 부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